오늘 토지정책 하실 차례인가요? 66페이지. 자, 이 우리 요약집상에서는 토지정책에 대해서 그 지역지구제, 개발이익 환수제 뭐 이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토지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수단은 이제 지역지구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은 토지시장에서는 시장 자체에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외부 효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지역지구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상에서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를 시행하는 목적은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를 제거 또는 감소하거나 토지 이용에 있을 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 지역지구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의 침입을 배제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었던 건데, 요게 이제 수정이 되면서 보다 이제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편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토지시장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외부 효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외부 효과 해봤었죠. 그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외부 효과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현 세대하고 후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은, 공간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면서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그린벨트 이렇게 묶어버린 거는 이 땅의 사용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죠. 현재 우리 세대의 요건은 이것만 개발해도 충분하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지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는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래 보게 되면 공법에서 적용하는 용어들도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2차 공법 들으시죠? 에? 설마 2차를 안 듣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용어가 나오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인 학개론 그 시간에서는 2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1차만 보게 됐을 때 2차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으면 그게 어렵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후유증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데 지금 5월달 하순이기 때문에 2차를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2차를 미리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차를 포기했다는 거는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1차만 하면은 과목이 2과목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학원도 이틀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나오는 시간은 공부하냐면 공부를 안 하죠. 처음에 의도는 공부한다라고 계획은 짰는데 막상 해보면 학원에 안 나오는 날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머릿속에는 리셋 기능이 있는 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부가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매일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이게 돌아가 줘야지. 1차만 만약에 하더라도
그게 어떤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이틀만 하게 되면 전혀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은 2차를 포기한다는 관점보다는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어쨌든 집중적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내가 6월 달까지는 1차를 어쨌든 간에 궤도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2차도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전체 용도 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눴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으로 나누고 또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안에는 이제 주상목록권에서 이제 4가지 지역으로 나와 있고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뒤로 가면서 왜 줄어들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그 표현은 학계론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공법에서. 근데 그게 공법에서 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빼가지고 학계론 쪽에 지문으로만 들어와도 사람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2차에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역재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게 단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장기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거지역인데 인근에 주물공장, 무슨 금속공장 이런 공장들이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주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질과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 이주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다른 곳으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를 시키게 되면 여기 주거 환경이 이제 보존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니까 이쪽에 대한 뭐가 증가할 수 있다. 투자가. 그렇죠? 네. 그러면 단계는 해당 지역에 뭐가 증가하겠어요? 네,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공급은? 이거 불변이라고요. 불변. 네? 단기에는 수요는 변할 때 공급은 불변인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불변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주택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윤을 획득한다?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단기는 공급의 증가가 없어도 장기는 신축 등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근데 장기에 나타나는 경우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산업일 수도 있고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 있죠. 주택 가치하고 이 주택 양에 대한 거. 비용이 일정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일정하면 얘는 불변. 얘는 증가. 얘가 증가하면요. 상승할 거야, 상승. 얘도 그냥 이거 공식처럼 생각하라고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비용이 일정이면 가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가격을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용이 일정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이고 비용이 증가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고 그때 얘기한 거죠. 그죠? 네?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지역의 주택 가치가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만 받아도 건설업자들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600만 원 안에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땅이 있어야겠죠. 노동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자본. 그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한 200만 원 들어가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한 1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한 150만 원. 그럼 얘네 다 합하게 되면 50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윤이 있죠. 요 이윤까지 플러스 시키게 되면 합하면 600이잖아요. 그럼 600을 받으면 절대 손해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가치가. 이게 8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무슨 이윤이 발생해요? 초과이윤이. 근데 이제 공급을 늘릴 거 아니에요. 장기가 되면. 늘리는데 이 비용의 변화가 없대요. 공급을 늘리는데도. 그러면 공급자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600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공급의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럼 공급이 이만큼 늘어났죠. 그럼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불변.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면 비용이 커져요. 사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한 50만 원씩 더 올라서 얘도 200, 얘도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600이잖아요. 그럼 자기 이윤까지 플러스하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요? 700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자가 손해보고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하겠어요. 700을 받을 수 있는 요 수준까지만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공급은 늘었죠. 늘었는데 이 경우보다는 적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래대로는 못 떨어지죠. 원래보다 높은 선에서.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가격이 상승하죠. 양은 증가하지만 그 경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일정하면 원래 여기 균형점에서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일정할 때는 장기 공곡선이 수평이라고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할 때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상향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겠냐 이거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은.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 저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그냥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적인 부분을 내고 이 답을 유도하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한 표현도 시험상에서 거의 등장을 안 해요. 이게 기출문제 그거 갖고 있죠. 네? 기출문제 보면 이 표현을 가지고 낸 게 초창기 말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인용을 한다 안 한다. 인용을 자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패턴이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공법적인 요소에 대한 용어를 같이 섞어서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밑에 가시면 67페이지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유발이 되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토지용의 뭐를 증대시키기 위함이에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같이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존적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가격의 가치가 상당히 편차가 생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왜 내 땅만 그린벨트로 묶어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점의 문제가 있으면 사전적인 독점이 문제라고 그래요. 자, 사전적인 독점이라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얘네들을 철거시키고 주거의 기능만 보존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발표하게 되기 이전에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이 가격 수준에서 주택을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가 되고 나면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 얻을 수 있고. 근데 사후적인 독점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사후적인 거는 이미 가격이 올라갈 때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독점의 문제는 무슨 독점이 문제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지정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지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제도가 뭐예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서 나타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 우리가 TDR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렵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의 어떤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는 정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문제를 갖다가 어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 개발지역으로 지정했고 여기 보존지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지주들은 당연히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주들은 당연히 재산상의 뭐를 입겠어요? 예, 손실을 입을 때 이 손실을 정부가 이 사람에게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개발권을 가지고 요 지주가 여기 있는 개발지역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개발권을 행사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개발권을 여기 있는 지주에게 뭐 할 수도 있다. 양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하게끔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T라는 게 트랜스퍼레이블이니까 양도가 가능한, 이게 디벨롭먼트 라이트예요. 개발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한 뭐란 얘기예요? 개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개발 지역은요, 개발 총량이 규제가 돼 있어요. 총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으면은 5층 이상은 못 짓게끔 딱 규제한 거예요. 규제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발 지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간을 올려야지만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올려야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공간으로는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를 사들이면, 개발권을 사들이면 이걸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개발해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여기를 개발권을 사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거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에 취지가 있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개발이 허용이 되잖아요.
원래는 5층 이상 못 짓게 돼 있는데 개발권 사들이면 그 이상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밀 개발 있죠.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아래 보면은 땅을 갖고 있지 않는 이제 경제하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전혀 반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 간의 문제만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방법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의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발권 양도제 그쪽에 보면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그거를 가지고 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개발권만큼 개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익 조화의 원리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위의 내용 정도. 그래서 거기 보면 단점이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지구제의 경직성을 또 보완하는 정책으로요. 계획 단위 개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총량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보상지역제라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뭐 거기까지는 뭐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이 정도까지라도 용어상에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학계론에서 문제를 줄 때는 용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초 용어를요, 네, 이해하고 있느냐. 그죠? 근데 요 기초 용어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모두 할 수 있어요. 암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암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주지만, 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도 물어봐요. 그래서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외워서 들어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외워서 들어가면 딱 자기가 외웠던 내용대로만 문제가 나와주면 관계가 없는데 문장 배열이 틀리거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거를 활용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은 학계론에서는 한 40점에서 50점은 나올지 몰라도 60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 방법이.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전국의 학계론 선생들이 학계론 강의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에서는 막 글자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필요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자기네 자체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좌우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외부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항상 성적이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강의하고 제가 문제를 주면, 제가 강의한 내용 안에서 문제를 주면은 익숙하니까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보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편 타당성적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걸 봐도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어쨌든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내년에도 우리 이 자세로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잘 해주시고. 뒤에 나와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다만 나중에 개발이익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용어 정도는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개발이익 자체에 대한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문제 지문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거를 용어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준지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네? 표준지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해줘요? 개발이익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평가해줘요? 네? 반영한다고요, 반영.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데 단 공시 기준일 현재 그 개발이익이 현실적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아시겠죠? 5년 뒤, 10년 뒤에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된 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어로 드릴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7월이 되면 매주 시험 보게 돼 있어요. 7월이 되면. 7월 되면은 문제집 갖고 문제 풀겠죠. 그 문제집이 있으면 거기 답하고 해설이 있겠죠. 그럼 답하고 해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그렇잖아요. 뭐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지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답 없는 문제를. 그래서 말미에 꼭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7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이야 진도에 치이고 있으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가지만 그때가 되면 진도에 안 치인단 말이죠. 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모의고사 보나요? 에? 아니 왜 모의고사를 두 사람밖에 안 보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왜? 에? 아니 뭐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요? 에? 에? 아니 25일 이게 여기는 참 길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주일 전에 다 마감 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틀 전에 이걸 모의고사를 봐야 내가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가 정리가 안 돼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거를 틀리는 거를 자꾸 보완해야지만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점수가. 아니 이렇게 있을 때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 답안지가 나오면은 답안지 안에는 참 순수한 표정이 숨어져 있고 모의고사를 보세요. 괜찮으니까. 모의고사를 봐서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연습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과연 학계론생 얘기대로 민법 풀 때하고 개론 풀 때하고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과연 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내가 마킹까지 했을 때 적합한 시간인지 부족한 시간인지 이건 부딪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지 집에 가지고 가서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시간 재놓고 문제 풀고 있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누가 찾아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거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저기에 있어서 나가가지고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이름 다 모의고사 본다고 하니까 다 적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요. 자,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신 거고 69페이지 가면 여기 개발 쪽에서 나중에 환지하고 수용 방식 있죠? 네. 네, 그 정도는 정리는 해야 돼요. 나중에 개발에 가서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하겠으나 걔가 개발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정책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래 환지 방식에 대해서 출제가 한 2번 나왔던 건 알고 계시죠? 네? 환지 방식 알죠? 도시개발법에 있잖아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네? 네, 그 용어에 대해서 한 2번 물어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개발 쪽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용어만 당장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거는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우리는 69페이지에 가면 주택정책이라고 있죠. 여기는 일단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테스트했던 20문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중에 제일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애가 여기에요. 임대료 규제. 여기는 뭐 학원들마다 거의 정답률이 한 70에서 80%가 나와요.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가 좀 돼 있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죠. 자, 이 주택 정책을 가시게 되면요. 크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이 있는데 둘 다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 해줘요. 근데 임대주택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조. 그 다음에 네, 공공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 공공주택에 대한 구분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이거 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장기 전세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거 사업자 구분하고 해줬었죠. 두 가지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장기 전세주택은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 지자체. 공사. 이 사람들이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장기 전세주택은 몇 년의 기간으로? 이제 20년.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중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얘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얘들 외에 민간 임대사업자 있죠. 예. 민간 임대사업자가 몇 년 이상,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을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임대료에 대한 상승을 5% 이내로만 임대료 올리는 거를 그렇게 해서만 8년간 임대사업을 운영을 하면은 임대사업 시작할 때 자금 지원도 해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관할 세무서장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몇 년이라고 그러냐면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기간을 가지고 물어봐요. 이거 30년으로 한번 나왔고요. 20년으로 한번 나왔어요. 얘가 10년으로 한번 나왔고 8년으로 한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작년 문제는 얘를 다 불어줬어요. 올바른 거를 고르라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10년이었단 말이에요. 10년. 10년이었는데 몇 년으로? 8년으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바로 낸 거예요. 중문에서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문제로 다 주죠. 이 파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7월 달에서 돼서 이제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집은 순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주는 문제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주는 거예요. 왜 모의고사 스타일로 주냐면 기본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그 파트만 기억이 나지 거기 안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는 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주로 주는 거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주는 거예요. 전범위를.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실력이 어떻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든 간에 여기 다 합격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공급이. 얘는 감소시키죠. 얘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격 통제 정책이 있죠.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단기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는 잠깐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 우리나라에는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문으로 있어요. 단지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그 룰은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얘가 단기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로 문제를 주는 건 여기서 줘요. 장기. 장기에서 주는 대표적인 문제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장기에서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 장기적으로 이거 일단 이거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게 단기에는요. 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단기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뭐가 됐을 때 비탄력적일 때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임대료 규제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때만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배경음악이 얘기해주고 있죠. 중요하다고 지금 한번 쫙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그죠? 그럼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 임대업자들은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5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임대료 올려야 되잖아요. 임대료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을 줄여야죠. 근데 단계는 공급이 못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맥힌다고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원래 100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얼마만? 50만 원만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소득 중에 일부가 이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진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그러면 공급이 어떨 때가?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게 지문으로 2번 쓴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장기에는 왜 이 효과가 사라지겠어요? 장기는 공급이 탄력적이 되니까. 공급이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제의 효과가 사라진다고요. 장기가 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수요나 공급이 다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얘가 100만 원일 때 이거를 50만 원으로 이렇게 통제했을 때 단기에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양의 조정이 쉽지 않은데 장기가 되면 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하겠으니까. 공급자들은 이제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했고 공급량은 감소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네, 공급이 부족해진다. 즉 뭐가 발생하냐면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여기 있는 걸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원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정부는 이걸로 거래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야기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저하가 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임대료 받으면 임대업자들이 주택관리에 신경을 써주잖아요. 근데 지금 임대료 싸게 받잖아요. 싸게 받는데 임차자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지금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관리를 제대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세를 얻겠다고 하면서 도배장판 얘기하면 그냥 아웃이잖아요. 그냥 너 말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제한이 되죠. 다른 곳으로 직장 관계로 이주하고 싶은데 임대주택을 못 구할까 봐. 그렇죠? 그냥 먼 거리가 되더라도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은 기출문제집에서 주택정책을 가서 임대주택 정책의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거의 깔려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요거를 내가 이해하면 이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문제 나오면 내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임대료 규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그리고 임대료 규제에서는요, 그거는 또 알아야 돼요. 항상 규제 임대료가 있으면, 요게 시장 임대료가 있잖아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가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죠. 그거는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하게 되면요. 가격 통제 정책 안에 최고 가격제가 있다고 그랬죠. 최고 가격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요약집에는 이걸 여기다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다가 묶어 놓게 되면은 자율화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죠. 묶어서 정리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먼저 우리는 72페이지 가면 주택보조라고 나와 있죠. 그게 주택보조라기보다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나오는 뭐 얘기한다? 임대료 보조. 근데 우리 저기 7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참고란에 보면 보조제도 있죠. 네. 원래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있죠. 사회보장제도는 이게 소득보조가 있고요. 이게 가격보조라는 게 있고, 이게 현물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 현물보조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통티켓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쌀이나 라면 주는 거예요. 현물보조라는 게.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물로 보조해 주는 거, 그럼 주로 뭘 준다? 쌀하고 라면 주는 거예요. 먹거리. 그 다음에 가격보조라는 것도 있죠. 이게 집세 보조를 해주는데 이럴 때 대부분 뭐 주냐면 상품권으로 줘요. 우리가 바우처 제도라고 그러죠. 다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상품권. 명시해서. 소득 보조는 뭐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거기 참고의 보조제도에 있는 그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보조해 줄 수 있고, 수요자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다.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격 보조. 가격 보조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집세 보조라고도 해요. 무슨 보조? 집세 보조. 그러니까 집세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집세 일부를 보조해 줄 때 주로 뭘 주냐면 티켓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세를 보조해 줄 때 뭐로 준다는 얘기예요. 뭐로? 그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주면 이게 현금 보조인데, 그럼 이게 집세 보조할 때 뭐 준다는 거예요? 바우처를 준다는 거예요. 주택 바우처. 그 바우처 안에 그게 임대료로만 사용이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그걸 가지고 시에서 갖다가 제출하면은 그게 현금으로 자기 계좌로 꼽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보조가 있고 뭐가 있다? 집세 보조가.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임차자들의 효용을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또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자, 수요자들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를 하는 게 유리하죠. 이거는 쿠폰상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임대료로만 쓰게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게끔 유도할 때는 집세 보조하는 게 낫다는 얘기고, 효용을 증대시키는 면에서는 뭐를 주는 게? 현금 보조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를 하든
얘를 주든 둘 다, 이것도 둘 다라고 해야죠. 주택 재화 및 다른 재화의 소비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으면 그만큼의 여력이 생기니까 뭐 가구나 가전이나 이런 거 사는 데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쿠폰으로 받아도 역시 나머지 현금이 남잖아요. 받은 것만큼. 그걸로 역시 다른 재화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출제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요. 여기 집세 보조하는 데다가 임대료 보조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과라든가 이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쪽에다가. 거기 임대료 보조 나와 있죠. 73페이지 하단에. 근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고가시장께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여과로 나가잖아요. 여과 그 다음에 주거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제가. 이게 일반적인 편제하고는 조금 틀려요. 일반적인 이거는 앞에서 주택시장 분석에서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근데 여기는 우리에다 여기다 함께 묶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것 있죠. 네, 이거는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아시죠? 네? 주택도시기금. 얘 전신이 국민주택기금이잖아요.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죠? 네, 이거를 가지고 저리로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 싼 이자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여기 이거를 기초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할 때 분양가나 임대료를 싸게 책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임대료에 뭐를 가져올 수 있다?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안 되니까.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을 가야지만 소비가 가능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지자체별로. 어디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런 것들이 좀 광고도 나오고 홍보도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럴 텐데 알아보면은요, 한 달 임대료가 뭐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고 크게 멀지만 않다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또는 통학이 가능하다면 가서 소비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서 가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불합리한 면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공급자 보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요 임대료 보조해 줬을 때 단기, 장기 한 건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거기 7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임대료 보조의 효과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저가 주택시장, 고가 주택시장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임대료 보조는 저가 주택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저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가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고 고가 주택은 신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에서 원래 여러분들이 앞에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주택시장 안에 가게 되면요. 거기 가면은 여과라고 있어요. 여과 과정을 우리가 정리할 때 보면은 여과라는 게 뭐냐면 필터링 현상이라고 해서 주택의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해요. 주택은 시장에 공급된 이래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과정을 반복하다가 수명이 다하면 철거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과정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과 과정에서는 주택은 딱 두 개의 주택만 있다라고 가정해요. 고가 주택과 무슨 주택. 예, 근데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 주택이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 주택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기준 뭐라고 그랬었어요? 고가와 저가를 구분하는 기준. 이게 13평 기준이에요. 13평.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9억 원 이상 이게 고가가 아니라 미국 애들 이론이니까 그거 이상이면 고가, 미만이면 저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이런 거 앞에서 이제 하고 요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임대료를 보조해 줬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저가 주택 시장이 있고요. 무슨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단기에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면 임차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서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뭐가 상승해요?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누가 혜택을 보냐면 임대업자들이 초과인을 얻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임차자가 혜택을 보죠. 임대료가 싸게 책정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임대료를 보조해 주게 되면 단기에는 임대업자가 초과인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 낼 수 있는 게 이거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론할 때. 그러면 단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기가 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가주택 시장은 신축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공급이 어떻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향 여과라는 걸 통해서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급의 증가는 신축에 의한 공급의 증가가 아니란 얘기죠. 조건이 뭐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현재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를 해줘요.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거는 임대업자에게 쿠폰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50만 원은 임차자가 현금으로 줄 거고. 그러면 자,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한 등간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를 받은 것만큼 공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받게 돼요. 공급이. 근데 실제로 공급은 늘어나진 않아요. 또 왜 안 늘어나냐면 임대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변화가 없으니까. 원래 100만 원 받았잖아요. 100만 원 받았는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임차자에게 현금으로 50만 원 받고 상품권으로 50만 원 받으니까 전체 수익은 100만 원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자들만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 실제 공급은 안 늘어난다고요. 그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는 둘러시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조받았으니까.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차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구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임대를 좀 더 줄 테니까 어떻게 세를 좀 놓으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받는 임대료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70만 원. 그러면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받는 게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신축을 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료를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세를 안 놓던 사람들이 세를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이 새롭게 세가 나온 거니까 실제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뭐는 부족한 거예요. 공급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얘는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 부족한 게 어디서 온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고가주택 시장이 있죠. 네. 여기가 만약에 임대료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2층 규모인데 얘 통으로 임대 주면은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네가 120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업자들은 얘를 나눠서 임대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층 임대 주면 120 받고 2층 임대 주면 120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240의 임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임대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임대 주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의 일부가 무슨 주택으로? 저가주택의 일부로 전환이 돼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환이 돼서 내려와서 뭐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올라갔던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자의 부담도 원래 임대료 보조받은 순으로 떨어지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임대업자는 원래대로 100만 원 받고 얘도 원래 보조받은 것만큼 얼마만 내면 되니까 50만 원만. 그러면 결국은 보조를 받은 것만큼 나중에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뭐가 증가해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공급이 늘어난 거는 뭐를 통해서? 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과정이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상에서 인용을 잘 안 해준다고요. 단기 장기로 안 해주고 여기서 낼 때는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은 결국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뭘 해준 것만큼. 보조를 해준 것만큼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정도로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잘라주는 거예요. 이거 다 해봐야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테니까 시험에는 인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또 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거 갖고 해요. 그럼 막 해주죠.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질문 안 한 게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미 얘기는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대충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임대료 보조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거기 74페이지 하단에 뭐 그래프 있고 이런 것 있죠? 예. 네. 이게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옆에 가시면은 75페이지에 여가라고 돼 있죠? 예. 네. 여가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시험에서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됐어요. 이게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가에 대한 것부터 하시죠.